국내 증시를 두고 빠르게 오른 만큼 조정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막상 조정이 오니까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환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제 옆으로 모셨는데 네. 오늘은 자리가 반대쪽입니다. 저는 어째- 오른팔이 되고 싶은 감사합니다. 예, 오른쪽으로 자리 옮겼고요. 예. 저는 좀 속상한데요. 네. 근데 오늘 사실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대 하락했는데 오늘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고요.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투자할 때 워낙 강세에 배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처럼 환율이 1,400원 선이라는 중요한 마디 지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전혀 놀랍지 않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AI 버블론입니다. AI 버블론의 근거는 결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낮아진 금리를 바탕으로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3.8%로 상향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결국은 금리 인하 안 할지도 모른다. 금리 인하 조금 더 못하게 된다면 AI 버블론은 좀 더 확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모멘텀도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업계에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은 내용이 우리 현대차 어떻게 해요? 우리 글로비스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세 협상이 좀 더 지루하게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실망감도 오늘 장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최근에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또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했던 3,400선이 무너짐에 따라서 실망 매물 이런 것들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아마 좀 놀라우시겠지만 10월 옵션 만기일이 무려 10월 2일입니다. 연휴가 겹쳐 있기 때문에 만기일은 땡기게 돼 있거든요. 땡기다 보니까 10월 2일이 옵션 만기일로 형성될 정도로 긴 연휴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확실성, 또 이 연휴 때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할지 몰라, 이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오늘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 말씀하셨는데 AI 버블론이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면서 실제로 또 이제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단어 나오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센티먼트를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결국은 주가가 답을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AI 인프라 쪽으로 굉장히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대규모 전기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 버블론의 가장 실질적인 증거가 될 텐데요. 오늘 주가를 본다면 그 AI 인프라의 3대장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 이 세 종목 전부 다 좀 공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AI 산업이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언젠가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그 와중에 돈을 버는 AI, 돈을 못 버는 AI 이렇게 갈릴 거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AI 업종들, 종목들이 다 가는 장세는 아니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리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반기 이제 주도 금반지다라고 했을 때 네. 바로 직전까지도 금반지 안에서 반만 더 네. 잘 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럼 네. 이제는 정말 금반지에서 금과 지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결국은 금반지라는 용어를 저희가 좀 만들어냈고요. 금에 해당되는 금은 골드의 금과 함께 금융의 금도 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반은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그리고 지는 어찌됐건 상법 개정안 모멘텀에 따른 지주회사, 그리고 거버넌스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라는 지주사를 꼽고 있는데요. 금에 해당되는 금 중에서는 금융보다는 골드, 금에 해당되는 가치가 좀 더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는 골드는 식상하다, 실버의 시대가 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드 가격과 실버 가격은 같이 가요. 둘 다 귀금속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또 실버 같은 경우에는 디젤차의 촉매로 쓴다든지 산업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친환경으로 간다면 실버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은 실버까지 가고 있고요. 심지어 해외에 있는 그 백금협회에서 찾아왔어요. 백금은 플래티늄이라고 불리우고요. 그 정도로 결국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정부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커머더티야말로, 특히 귀금속 커머더티야말로 이런 불안한 시장에 버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헤게모니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더 비싸요. 금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금은 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도 제가 AI 버블론에 대해서 각자 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AI에 해당되는 금광을 찾는, 어찌 본다면 예전에 서부 시대 때 금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시기는 아직 시작 단계다라고 본다면 결국 반도체 중심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지는 약간 지연될 것 같다.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3차 상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중순 처리해서 연내 처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됐다. 이런 말씀까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주나 지주사는 좀 딜레이 시켜서 금을 그냥 골드로 바꾸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금반지라는 것이 보통 돌잔치 했을 때 네. 우리 장롱 속에 묵혀져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산을 좀 꺼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주사, 저는 금융만 생각했었는데 네. 아, 금 다시 또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네. 은도 챙겨 보셔도 됩니다. 아, 은 ETF도 또 새로 나오신 거죠? 실제로 은은 원래 ETF 있었나요? 은은 실물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로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물로 거래하는 경우보다는 선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요. 은 선물 ETF는 저희 회사가 아니라 타사 타사들도 있어요. 상품으로 상장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실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드바 투자하듯이 요즘은 강남 부자 사이에서는 실버바 투자도 유행을 한다고 해서 살짝 말씀드려봤습니다. 은바를 그러면 사려면 금은방 가서 사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금바랑 다르게 뭐 이렇게 찍어주는 게 원래 금은 은행 같은 데서 찍어주고 뭐 UBS 찍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은도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종로 3가 금은방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저는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오른팔 자리 네. 후회하시나요?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하면 계속 네. 지주사 얘기들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야 계속 갈등 있고 시간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럼 이 사이에 좀 네.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 미리미리 찾아두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상법 개정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같은 내용이었어요. 같은 내용인데 한 번에 처리하기가 양이 많았기 때문에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나눠서 발표를 했을 뿐이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경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통과될지 몰랐다. 이 말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을 투자를 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가 이 그룹 전체를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꺼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에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처리되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였고, 그걸로 말미암아 외국인들이 한국물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 이 자사주 매입한 자사주를 언제까지 소각해야 되냐, 취득하자마자 바로 소각해야 되냐, 이건 미국 방식이고요. 아니야, 취득하자마자 바로 소각한다면 당장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좀 더 딜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건 3차 상법 개정안은 언젠가는 통과될 거야. 그걸로 말미암아 한국의 거버넌스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야. 단지 시간의 문제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지주회사를 찾는 작업들을 약간은 좀 늦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통과될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평가된 지주사를 찾는 작업은 필요하다. 특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자사주를 좀 많이 들고 있는 이런 지주사들을 찾는 작업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대신에 타임 스케줄
스케줄이 조금 밀렸다. 이런 정도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주회사 주가 같은 경우에는 1차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많이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AI 얘기 잠깐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거잖아요.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근데 맞습니다. 오늘만 해도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600억을 매도를 하고 네. 오히려 삼성전자는 오늘도 팔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샀더라고요. 네. 1,300억을 매수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이제는 좀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결국은 AI 시대 때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가 뭐냐 GPU다 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선 GPU를 만드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I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기업은 엔비디아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던 기업은 하이닉스였습니다. 결국은 AI 시대에 따른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을 면밀하게 따져본다면 하이닉스가 첫 번째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AI가 또 대세가 되긴 했지만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AI 반도체는 약간 소외되고 그냥 반도체 또는 레거시 반도체가 곽강을 받고 있는 시대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먼저 웃었던 게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반도체가 곽강받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전통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언젠가는 HBM을 생산할 거야. 삼성전자도 HBM을 생산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게 될 거야라는 기대감.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HBM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는 순간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반도체의 시간차 공격. 네, AI가 웃었던 시기에서 AI는 살짝 꺾이고 그냥 반도체가 웃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에 따른 삼성전자의 수혜, 하이닉스의 약간 일시적인 반대급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니 해도 파운드리, 그동안 놀고 있었던 파운드리가 드디어 가동을 시작했다. 놀고 있었다가 여름방학 끝났는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다.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성적 잘 나오겠네라는 기대감. 거기에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만든 폴더블 폰. 참고로 저는 미래자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갤럭시를 안 써도 되거든요. 네, 삼성자산 다닐 때는 갤럭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안 써도 돼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조차도 이번 폴더블 폰은 나도 한번 바꿔볼까? 아이폰은 아이폰 11, 아이폰 12, 아이폰 13, iOS만 업데이트하면 똑같잖아. 뭐 이런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거꾸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윈도우 10 종료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기업들이 전부 다 PC를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네. DDR과 같은 레거시 메모리라고 그러거든요. 전통 메모리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고 전통 메모리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장점이 뭐냐면 양산의 삼성전자라 그래요. 대규모로 찍어내는 것은 삼성전자가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윈도우 10 종료에 따른 반대 PC 수요에 따른 수혜도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AI 관련해서도 뭐 개별 종목 말고 나는 아예 그냥 ETF로 묶여 있는 걸로 할래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ETF 자체도 많고 AI ETF는 또 많고 그 안에서 ETF 워낙에 잘 아시니까 어떤 기준으로 좀 보면 이게 더 좋다 뭐 네.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은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대마불사입니다. 대마불사. 큰 기업이 더 잘할 거다. 아니 큰 근데 이제 기업이- 지금 질문은 그런 거죠. 네. 그 ETF들이조차도 예를 들면 삼성, 미래 뭐 네. 여러 군데 나오고 네. 그다음에 거기 앞에 중국 붙은 거 있고 미국 네. 붙은 거 있고 탑 10 있고 뭐 네. 탑 5 있고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너무 많은 그 AI ETF 중에 네. 그 중에서 뭘 골라야 되는 건가요? 저는 무조건 테크탑 10. 테크 탑 10. 네. 중국 테크탑 10. 한국 테크탑 10. 미국 테크탑 10. 지금은 큰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 기업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실적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 샤오미입니다. 알리바바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은 잘하고 있는 기업이 더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미국 테크탑 10, 한국 테크탑 10, 중국 테크탑 10 요 세 개는 꼭 들고 계십시오. 어찌 됐건 AI 버블이 됐건 슈퍼 AI 앱이 나오건 이 기업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네이버가 또 변신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변신을 꾀하고 있나요? 두나무랑 결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렇다면 결국은 인터넷 기업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기업 누구 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냥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페이 이렇게 사시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로직이어서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어려워지는 시기니까 무조건 테크탑 10. 어느 나라가 됐건 뭐 특히 중국 AI 기술은 너무나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중국 테크탑 10, 미국 테크탑 10은 항상 내 연금 계좌가 됐던 위탁 계좌가 됐던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야, 주가 너무 비싸지 않아? 아, 그래서 ETF로 사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희석돼서 분산 투자 개념이 되고 네가 ETF를 살 때 한꺼번에 1억, 2억, 3억 목돈으로 집어넣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월급 들어올 때, 연금 계좌에 돈 들어올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는 개념이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미국 테크탑 10, 한국 테크탑 10, 중국 테크탑 10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테크탑 10은 그냥 증권계좌 사면 되고 네. 외국 거, 네. 중국 거나 미국 거 테크탑 10은 꼭 연금 계좌나 뭐 다른 계좌에서 사야 되는 거죠? 네, 세금 연금 문제 계좌에서 때문에. 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계좌가 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테크탑 10의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그렇게 큰 돈 많이 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연금 계좌에서 사 모으거나 아이들 연금 계좌에서 사 모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크탑 10이랑 중국 테크탑 10은 세금 부분에 있어서 네. 다르게 취급받잖아요. 똑같은 ETF에서도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세와 배당세, 배당이 나왔을 때 발생하는 배당세와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당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한국은 15.4%, 미국은 15%. 그렇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이 좀 달라지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15.4%만 떼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기본 공제 후에 22%를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거 아니면 양도 차익은 크지만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걸 좀 피하고 싶다. 그럴 때는 미국 상장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양분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금 계좌에 사는 거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네, 연금 계좌에서는 15.4%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로 이연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연금 계좌에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성장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성장을 충분히 긴 수 시간 있는. 동안 누려라라는 말에서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매매를 그래서 해라. 연금 계좌에서 미국이나 중국 AI 탑 10을 사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저희 업계에서는 무슨 얘기도 많이 하냐면 너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를 꼭 봐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아이로봇.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다. 그때 당시에 혹시 그 영화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 1위 기업이 뭐라고 혹시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서 영화에서 로봇 회사가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로봇 회사가 네. 우리로 따지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물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피지컬적인 뭐 기계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생각하는 자기가 그 로봇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AI가 고도화됐다라는 의미고 AI가 고도화되는 시기에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 1위였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래서 저는 테크탑 10 기업을 꼭 담아 놓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재밌죠? 탑10 네. ETF. 네. 결론은 그쪽으로 나와버리는데요. 네. 그리고 또 뭐 지금은 또 찬바람이 부는 시기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배당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배당 투자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고배당 투자와 배당은 지금 작지만 한국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하면서 기업들 너희들 배당 성향 늘려라. 너희들이 배당 성향을 늘려서 너희들이 늘린 기업의 배당을 받게 될 경우에는 종합과세랑 분리해서 분리과세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 ETF 투자도 요즘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